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요즘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거의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회사와 집만 오가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근할 적이나 퇴근할 적에 여러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내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라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생각을 자주 하곤 했죠. 그래서 저도 얼마 전 남편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이런 적이 처음이라 조금 서툴 수도 있어요. 먼저 저와 남편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요즘에는 사실 외벌이 하나로 먹고 살기엔 빠듯한 세상이잖아요. 남편은 저보다 이르게 출근을 하고 저보다 늦게 퇴근을 합니다. 저는 9시 출근에 6시에 퇴근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야근을 하는 순간이 정말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에 제 스케줄은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될 정도죠. 그리고 저와 남편 사이에는 딸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이고 한창 예민한 시기죠.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먼저 6년 정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6년 전에 몸이 너무 아프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소에 건강하셨냐고 물으신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원래 지병이 있거든요. 저희 집은 제 친가 쪽에 가족력이 있어요. 제 친할머니도 폐질환을 앓으셨고 아버지도 앓으시고 있고 제 남동생도 폐가 약한 편이거든요. 제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직도 어렸던 시절을 문득 생각해보면 남동생이 아팠던 기억이 드문드문 나요. 남동생은 감기를 자주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감기의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폐렴으로 계속 발전할 정도로 너무 크게 앓아서 엄마랑 자주 입원을 했었던 기억이 날 정도죠. 어렸던 저도 엄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 자꾸 동생이 엄마랑 병원에 가서 자고 오고 그러니까 삐지고 투정도 부리고 동생을 미워했던 기억도 있어요. 물론 커가면서 동생의 그런 부분을 이해했지만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가 먼저 결혼을 하고 뒤따라 제 남동생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나이를 먹은 만큼 저희 부모님도 나이를 먹게 되잖아요. 당연히 엄마든 아빠든 몸이 고장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고요. 아빠도 그렇게 점점 병을 앓으시게 되었어요. 원래는 참 건강하신 분이셨는데 65이 되던 해부터 점차 건강이 안 좋아지셨죠. 아무리 엄마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 나이도 적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가 요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다 늙어 빠져서 마누라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자진해서 요양원을 알아보셨죠. 그때 남편에게 저희가 모시고 살면 안 되냐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봤지만 남편은 처남을 두고 왜 우리가 모셔야 되냐고 따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쵸, 제 남동생이 모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저도 아빠의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남동생네는 저희 집보다 벌이가 더 좋지 않아요. 둘 사이에 아이도 있는데 세 사람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 형편이니 말 다 했죠. 그럼 사정이 조금 나은 저희가 모셔도 되는 일이잖아요. 남편은 아들이 그런 걸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져드는데 그 모습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불편할 것이 눈에 불 보듯 뻔했겠죠. 그래서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었지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옥신각신하는 틈에 아버지는 혼자 요양원에 들어가셨고요. 저희 부부 눈치를 보게 해드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도 아프신데 마음 쓰게 한 것만 같아서 죄스러워서 참 원통하다 느껴질 만큼 슬펐네요. 그렇게 요양원에 계시다가 아버지는 갑자기 심장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습니다. 바로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천만다행으로요. 병원에서도 요양원에 계셨기에 응급처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 하셨고 만약 집에 혼자 있으셨다면 아찔한 상황이 올 수 있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심장에 문제가 생겼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버지는 늙은 나이에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제가 그 연락을 받았던 순간은 아버지는 이미 수술방에 들어가셨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그 연락을 받고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찾아갔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병원 수술실 앞에 도착했을 때 통곡하시는 엄마를 남동생이 달래고 있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는 수술을 마치고 병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는데 저희 가족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을 걱정해야만 했어요. 사실 저도 남동생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게 살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남동생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을 뿐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면서 아버지 요양병원에 돈을 납부하고 있고 생활비를 책임지고 계세요. 그러니 어머니가 병원에 상주하시면서 간병을 할 수도 없고 저희 남매가 할 수도 없죠. 돈이 조금 들더라도 간병인을 구하라고 얘기를 끝냈는데 간병인도 뭐 그리 쉽게 구할 수 있나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 간병인도 정말 구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당장 며칠간은 병원에 상주해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적합한 사람이 바로 저더라고요. 그리 긴 시간도 아닌 일주일 정도만 상주하면 되었는데 일주일 정도 휴가 내는 것은 저한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식인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당연히 생각했고요. 제가 일주일 간병을 하고 나면 엄마가 며칠, 동생이 며칠 휴가를 내서 간병인 구할 때까지 돌려막기 하듯 지내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제게 화를 덜컥 내더군요. 왜 자신과 상의 없이 통보하냐고 하면서요. 저요, 정말 서운했어요. 남편은 제 동생네 부부를 두고 며느리가 있으면 그런 건 며느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처남은 뭐 하는데? 라고 하면서 제가 일주일씩이나 일을 빼고 간병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걸 왜 자신한테 상의하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것이냐고 하면서요. 그래도 제가 자식인 내가 해야지. 생판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가 시아버지 똥오줌을 어떻게 받아내? 딸 자식 아들 자식도 더러울 수 있어 여보. 이번 한 번만 이해해줘.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멋대로 해라. 아주 내가 우습지? 아휴 하면서 가지 말라는 메시지만 보내더군요. 아무리 남편에게 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설명을 해도 네 알아서 해. 너 잘났잖아. 라는 등의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데 진짜 오만 가지 감정이 교차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또 메르스가 한창 유행할 당시였습니다. 지금처럼 마스크를 쓰는 일을 생활화해야 할 정도였죠. 그렇게 한참 너 알아서 해라, 너 맘대로 해라 라는 말로 간병을 막더니 나중엔 메르스를 꼬투리 잡아 딸아이를 내세웠어요. 제가 거기 가서 메르스라도 옮겨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서요. 저도 아이 엄마인데 그것을 걱정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간병을 하게 되면 의료진을 제외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려고 했고 돈이 조금 들더라도 아버지 병실을 1인실로 변경하기로 했었어요. 그렇게 옥신각신하기를 몇 시간을 했죠. 저는 또 제대로 화가 났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의 장인어른을 그렇게 취급하냐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병원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그냥 잠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엄마가 전화와서 그냥 회사로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간병은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며느리가 조금 도와주기로 했다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며 막 그러더군요. 생판 남인 사람이 저희 아버지 간병을 선뜻 나서서 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게 엄마와 전화를 끊고 올케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올케도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내 동생이 여자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하며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올케가 정말 고생했습니다. 간병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엄마가 병원을 지키는 날이 되었는데 동생이 제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인 목소리로 대뜸 제게 그러더군요. 누난 자식 아니야? 나만 우리 아빠 자식이야? 라고요. 저는 무슨 소리 하냐고 술 처먹었으면 곱게 들어가서 자라고 아빠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잘하는 짓이라고 타박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놀랍더군요. 사실 올케가 간병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르고 잠들었는데 그날 밤에 남편이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답니다. 장모님께 이해해달라고요. 장모님도 자식을 낳으니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시지 않냐고요. 뉴스에도 하루하루 메르스 때문에 죽었니 살았니 뉴스가 나오는데 애엄마가 거기 가서 병 얻어오면 우리 딸아이는 어떻게 하냐고요. 간병하고 싶다는 아내의 의지를 꺾지 못했으니 장모님이 말려달라고요. 제게 어떻게 이러고도 누나가 자식이냐고 소리를 빽빽 지르는 동생의 타박을 듣는데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다 싶더군요. 당연히 남편에게 따져 물었고 결국 정말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댁에 그대로 일러 바쳤는지 그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랑 시아버지께 전화가 미친 듯이 와서 받았더니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데 장난하냐? 네가 그래서 안 되는 거다. 우리 손주 아프면 책임질 거냐? 등등 제 가슴에 비수 꽂는 말, 제 눈에 피눈물이 나는 말들만 골라서 하셨습니다. 전 그 이후로 시댁과 남편에게 정남이가 떨어졌어요. 이혼하고 갈라설까 고민했지만 이혼이 어디 그리 쉽나요? 저희 사이에 아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다행히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시거나 하지 않으셨고 병마를 잘 이겨내 주셨어요. 몸이 많이 약해져서 옛날 슈퍼맨 같았던 아버진 더 이상 찾아볼 순 없지만 그래도 큰 수술 이겨내시고 안정적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친정에서도 시댁 입장을 이해할 수 있으니 참고 살라고 저를 달래셨죠. 본인들 가슴에도 대못이 박혔을 텐데도 말이에요. 전 그 이후로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남편과도 대면대면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받는 취급을 알게 되니까 정신이 차려지더군요. 아이를 위해 이혼을 감행하진 않았지만 그때부턴 뭐 부부라기보다는 동거인처럼 지냈던 것 같네요. 저도 가슴에 상처가 컸던 탓이었겠죠. 각자 부모는 각자가 챙기자고 했어요. 그제서야 보이는 게 결혼하고 아이가 초등학생이 될 동안 저는 친정집을 명절을 제외하곤 가보지도 못했더라고요. 그걸 그제서야 깨닫는 제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6년을 살아왔어요. 아이가 성인이 되면 갈라서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 세상 일이 신기하고도 우스운 것이 많나 봐요. 남편이 며칠 전에 제게 그러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병에 걸리셨고 급하게 입원을 했다고요. 그래서 간병할 사람이 필요한데 며느리인 저보고 좀 나서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남편 자신도 본인이 참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것은 알고 있는지 우물쭈물 하면서 말을 하는데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아니, 간병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당신 며느리잖아. 그런 네 여동생은 뭐 하는데? 그런 건 자식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동생도 자기 가정이 있잖아. 걔도 돈 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럼. 나는 그럼 돈 안 벌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우리 아버지 아프셨을 때 뭐 하긴 했어?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고작 6년 전에 그딴 식으로 내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가슴에 피멍을 만들어 놓고 뭐? 간병을 도와? 며느리가 해야 해? 기가 막혔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할 거면 닥치고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남편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더군요. 전 그 일 이후 남편과 마음이 떴고 각방을 쓰면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날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전화를 주셨더군요. 평소였으면 받지도 않았을 텐데 뭐라고 하는지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맨날 나한테
야, 너 거기 네가 등등 거지 같은 호칭으로 부르더니 자신이 어떤 입장인지 이제 아시는 모양인지 말투도 세상 공손해지셨더라고요. 얘야, 좀 도와다오. 우리가 너한테 상처 준 것들도 다 미안하구나.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내가 나이가 너처럼 젊은 것도 아니잖니. 매정하게 굴지 말아다오, 얘야. 어머니, 저 정말 너무 웃겨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얼마나 공평한지 모르겠네요. 어머닌 그저 말뿐인 사과 몇 마디 하면 제가 바보 천치처럼 예 어머니 하면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해서 제게 전화를 거신 건가요? 정말 우습고 기가 막히고 제 남편도 어머님도 뻔뻔하다 못해 기가 질리네요. 제가 왜 도와야 해요? 잘난 아가씨 시키세요. 아 맞다. 딸들은 결혼하면 출가 외인이라고 하셨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며느리는 제가 안 할 거라는데 딸이라도 도와야죠. 안 그래요 어머님? 더 이상 저한테 시아버님 간병 가지고 연락하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염치가 있으시다면 말이에요. 라고 쏘아붙인 뒤 전화를 바로 끊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전화를 받은 거였는데 전화를 끊고 얼마나 배를 잡고 웃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웃는 제게 놀랄 만큼요. 전 제가 그렇게까지 생각이 들 줄 몰랐는데 정말 죄송스런 생각이지만 꼴좋단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니 남편이 웬일로 먼저 집에 들어와 저를 반기더라고요. 집도 싹 치워놓고 저녁도 차려놓고 꽃도 한 다발 건네고 식탁 위에는 와인과 케이크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난생 처음으로 남편이 집안일을 했고 제게 이벤트를 해준 거죠. 속이 얼마나 뻔히 보이는 일입니까? 정말 기가 더 질리더라고요. 여보, 오늘 고생했고 수고했어. 음식은 입에 좀 맞아? 처음 해봐서 잘 모르겠네. 오늘 한번 해보니까 여보야가 나한테 얼마나 사랑을 쏟은 건지 알겠더라. 항상 고마웠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응? 아니, 속이 빤히 보이니까 모른 척이 안 돼서 물어보는 거야.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아, 그게... 그래, 말할게.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 데려와서 모시고 사는 건 어때? 그게 아버지가 암이잖아. 병원도 우리 집에서 훨씬 가까우시고 아무래도 엄마 혼자 아버지 곁을 지키는 건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엄마 저러다 쓰러질 것 같아서. 내가 왜? 응?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당신은 내 와이프잖아. 우리 부모님 며느리이고 당연한 도리지. 당신은 그럼 우리 아버지 아프실 때 사위돌이 했어? 며느리랑 사위랑 어떻게 같아. 그땐 내가 미안해.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앞으론 당신 친정에도 자주 가자. 어? 내가 앞으론 더 잘할게. 아니, 잘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 6년 동안이나 각자 부모님 각자 챙기고 살고 있고 쓰는 돈도 생활비만 따로 각출해서 쓰고 있잖아? 당신 이러는 거 정 떨어져. 지금이라도 갈라서고 싶은 거 내 자식 얼굴 봐서 참고 있는 거야. 왜? 당신도 당신 부모 아프다니까 가슴이 찢어져? 그래서 나한테 사과하니? 당신은 그럼 우리 아버지 아프실 때 나한테 그렇게 행동해서 사람 자존심이며 마음이며 다 짓밟아 놓고 내가 당신 부모 웃으면서 간병할 거라고 생각했니? 네가 만약에 그때 나한테 먼저 모시자고 했거나 간병이라도 마음 편하게 하라고 보냈으면 이번엔 네가 말 안 했어도 내가 모셨을 거야. 내가 누구 좋으라고 그래? 내가 당한 게 있는데. 왜? 난 뭐 너처럼 똑같이 굴면 덧나? 미안하다고 하잖아. 더 잘하겠다고 하잖아. 장인어른이 그래서 돌아가셨어? 아니잖아. 이젠 건강하시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암이라고. 여보, 제발. 우리 아버지도 심장에 문제 생겨서 생사를 오락가락했어. 당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시부모님 한 발자국이라도 들이면 바로 이혼이야. 그것만 명심해. 그러게 인생 한 치 앞을 못 본다는데 나한테 왜 그랬니?
평생 후회하며 살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혼 소송 걸 거야. 넌 부양의 의무도 소홀히 하고 지금 나한테 부부의 의무도 소홀하게 하잖아. 재산 다 뺏기고 홀몸으로 구차하게 쫓겨나고 싶으면 자꾸 그딴 식으로 나와봐 어디? 와, 이젠 회유가 안 되니까 또 협박을 하네. 그래, 이혼 소송? 걸어봐. 나라고 증거 없는 줄 알아? 너 나랑 각방 쓰고 술집에 여자 만나러 다녔더라? 네 신용카드 거래 내용만 조회해봐도 내가 소송해서 이겨.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왜? 내가 각방 쓰고 멍청한 여자라서 그딴 것도 모르고 있었을까봐? 내가 말하지 않은 건 이제 니한테 기대하는 건 내 자식한테 아빠로서의 책임감뿐이기 때문이야. 소송?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무슨 증거를 어떻게 얼마나 모았을 줄 알고 까불어? 누가 이기나 해볼래? 열받게 하지 말고 네 방으로 꺼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종료했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매일 꽃을 사오고 집안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각방 쓴다고 술집에 여자 만나러도 들락거리고 친정알길 우습게 하는 남편을 왜 데리고 사나 싶으시죠? 그런데 저도 참 제 자식 얼굴이 눈에 밟혀서 이혼이 망설여지더군요. 이혼이 또 어디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요. 남편은 제게 무릎을 꿇으며 지난 날을 반성한다고 눈물 어린 사과를 하기도 했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냐고 윽박을 지르기도 했으며 자신이 노력하겠다고 행동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일련의 모습을 보니까 전 오히려 정이 떨어져요.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노력을 안 했단 사실이 더 뼈저리게 와닿거든요. 그냥 아이고 뭐고 제가 키우고 이혼할까 생각도 드네요. 아이도 이제 어느 정도 커서 제 심정을 이야기하면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스스로가 조금 소름이 끼치긴 하지만 시아버지가 참 많이 아프시다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눈앞에서 절망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사람 마음 피멍들게 해놓고 뻔뻔하게 나오는 그 모습들도 역겹고요. 전 앞으로 남편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 것과 상관없이 딸아이가 다 크면 무조건 갈라설 예정이고요. 병간호? 당연히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이런 제가 매정하고 너무한 처사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이 된 중년의 남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아내에게 크게 배신을 당해서 아주 통쾌한 복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평범한 내용은 아니라서 사연을 풀어볼까 해요. 저는 지금 딸이 하나 있어요. 정말 애지중지 딸을 키우고 있고 지금에서라도 아내와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25살 때 만났어요. 그녀를 처음 본 순간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있는 단골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주문하다가 본 그녀의 미모에 반했죠. 그녀는 솔직히 연예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예뻤고 몸매도 너무 완벽하다 보니 소속사에서 연락도 많이 오고 남자가 주위에서 끊이질 않았죠. 그런데 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사람이라 그녀는 저를 쳐다봐 주지도 않았고 저도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을 봐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한번 꽂히면 끝까지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녀에게 대시하기로 결정했고 끝까지 구애를 해도 그녀가 넘어오지 않는다면 깔끔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매일같이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가서 매일 똑같은 음료 2잔을 주문했고 항상 한 잔은 그녀를 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괜찮다고 거부했지만 계속되는 저의 구애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죠. 저는 바쁘거나 급한 일이 있으면 하루 정도 카페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다음 날에 가니 그녀는 어제는 왜 안 오셨어요? 라며
은근히 저를 기억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그날 바로 그녀에게 제 전화번호를 주며 제 전화번호입니다. 어제 못 사드린 커피 사주고 싶어서 커피 먹고 싶을 때 연락하세요. 라며 쪽지를 남기고 회사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날 저녁 그녀는 제게 연락이 왔고 저희는 다음날 주말이기도 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너무 꿈만 같고 아름다운 그녀가 저와 식사를 해준다는 사실 하나로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뭘 입고 갈지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데이트 코스도 열심히 짜서 약속 장소로 향했죠.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멀리서 본 그녀는 너무 아름다웠고 그런 사람과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게 영광이었죠. 당연히 그날 데이트 비용은 제가 다 냈고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자주 전화도 하고 만나다 보니 연애를 하기 시작했지만 주위에서는 그녀가 너무 예쁘다 보니 다가오는 남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다들 그녀의 미모로 왜 저 같은 사람을 사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지 틈만 나면 그녀에게 연락도 하고 만나자고 했죠. 가끔씩은 저랑 그녀랑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걷고 있어도 주위에서 남자들이 와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보이는데. 처음엔 제 여자친구를 뺏길까봐 노심초사했죠. 그런데 그녀는 제가 걱정하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 놀러가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었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과 함께 있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줘서 저는 여자친구를 항상 믿고 있었죠. 그렇게 여자친구와 3년이나 연애를 하게 되었고 끝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저보고 장가 잘 갔다고 신부의 미모를 보고 놀랐죠. 제 친구들도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며 아내 얼굴 보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하면서 저를 마구 놀려댔어요. 저는 너무 예쁜 아내와 결혼을 하니 아내를 닮은 아기가 너무 가지고 싶어 아내에게 물으니 아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속전속결로 아기를 임신하고 저는 아내가 임신을 하고 정성스럽게 챙겨주며 남편 노릇을 열심히 했죠. 그렇게 저희 딸 채연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딸은 제가 아니라 엄마를 닮아서 아직 아기인데도 미모에서 빛이 났습니다. 딸이 어느 정도 크니 아내가 갑자기 딸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그러면 누가 교육을 시킬 거냐고 했죠. 그런데 아내는 내가 가서 조기 교육 시키면 되지. 주기적으로 한국도 들어오고 오빠는 회사 때문에 같이 못 가지? 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딸의 공부를 위해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좋다고 했고 저는 회사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한국에 남아 딸과 아내의 뒷바라지를 해주기로 했죠. 저는 솔직히 돈도 많이 버는 편이고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갑자기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해서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채연이는 아직 8살밖에 되지 않아서 제가 많이 고민하기 시작하자 아내는 계속 더 크기 전에 얼른 갔다 와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연애를 할 때 저를 단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는 아내라 그녀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출궁하는 날 펑펑 우는 딸과 아내를 보내고 저는 집으로 들어오니 너무 공허하고 외로웠죠. 저는 매달 월급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보내서 딸이 공부하는 것을 뒷바라지해주는 기러기 아빠가 된 것이죠. 처음엔 너무 외롭고 힘들고 당장이라도 미국으로 가서 딸과 아내를 보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도 없었고 미국과 한국의 시차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연락도 잘 안 되더군요. 그래도 딸과 아내는 자주 영상통화를 했고 전화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이 있을 때 못했던 게임도 맘껏 했고 친구들을 저희 집에 불러 다 같이 술도 마시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유학길에 오른 지 몇 년이 지나도 한국에 들어온다는 말이 없고 조금만 있다가 가겠다며 계속 미루더군요. 그렇게 미루다 6년이 지났어요. 저는 6년 동안 제 딸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사진으로만 볼 수 있었던 거죠. 제가 아내에게 이제 채연이도 많이 컸는데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 라고 물으면 아내는 미안해. 딱 1년만 더 있다가 갈게.
채연이가 여기 너무 잘 적응해서 조금만 더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게. 여보, 사랑해. 라고 하곤 했죠. 저는 주말보다 평일이 더 좋았어요. 남들은 쉴 수 있는 주말이 더 좋다고 하지만 저는 쉬고 있으면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기 때문에요. 차라리 일에 치여 사는 평일에는 오로지 일만 생각하면 되니까 평일이 좀 더 낫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던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혹시나 아내에게 전화가 왔나 싶어서 전화를 받으니 친구였어요. 야, 너 어디냐? 나 집이지. 자고 있었는데 왜? 야, 네 아내 한국 왔어? 무슨 소리야. 아직 미국에 있지. 왜 그래? 뭐? 이상하다. 나 아까 네 아내 본 것 같은데? 어? 대체 어디서? 우리 호텔에서 봤지. 제 친구는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데 호텔 로비에서 제 아내가 다른 사람의 팔짱을 끼고 지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팔짱을 끼고 있었던 상대방은 나이가 많아 보여서 장인어른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다더군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부녀 사이로는 보이지 않는 분위기라 제게 연락을 한 거였죠. 저는 제 친구에게 잘못 봤을 거라고 말한 뒤 다시 잠에 들려고 했지만 저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받지 않았죠.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설마 하는 심정으로 밤을 꼴딱 지새우고 그 호텔로 달려가서 로비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정말 멀리서 아내는 어떤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걸어오더군요. 그게 6년 만에 본 아내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에 있어야 할 아내가 장인어른도 아닌 모르는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웃으며 지나가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저는 제 몸을 숨겼죠. 그럼 제 딸은 도대체 어디에 있고 미국에서 언제 들어온 것일까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해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통화 연결음이 길게 가더니 결국 받더군요. 여보, 지금 어디야? 어디긴 미국 집에 있지. 그럼 채연이는? 채연이? 지금 자고 있어. 왜 그래 갑자기? 진짜야? 그럼 당연하지. 내 말 못 믿어? 아니야, 알겠어.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저는 딸과 아내를 위해서 돈을 벌고 6년 동안 헌신했는데 이렇게 되돌아오다뇨. 저는 회사에 몸이 아프다 핑계를 댄 뒤 그들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 별장으로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더군요. 아마 돈 많은 할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자신의 아내 모르게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로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고 이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사람을 시켜 그들의 뒷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아내는 예쁜 미모로 돈 많은 할아버지를 꼬셔서 명품 가방과 옷들을 잔뜩 샀고 할아버지는 저희 아내를 여자친구로 주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다니면서 지내고 있더군요. 그들은 매주 주말만 되면 별장으로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고 평일에는 같이 골프도 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는 증거도 어느 정도 다 모았고 이제 아내에게 제대로 복수를 해주기 위해 아내를 만나 당당히 이혼 서류를 내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제 연락도 잘 받지 않아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왠지 아내와 딸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내가 연락이 올 것 같아서 돈을 보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왜 돈 안 보냈어? 내가 너한테 돈을 왜 보내냐? 너 돈 많은 영감탱이랑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만. 여보? 아니, 그게 아니라 언제 한 거야? 뭐? 너 지금 그게 중요해? 도대체 한국엔 언제 들어온 거고 채연이는 어디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이혼하자 우리. 여보, 일단 만나서 얘기해. 제발 부탁이야. 6년 동안 한 번도 만나자는 말 없었으면서 이혼하자니까 만나자고 하냐? 넌 양심도 없니? 오빠, 나도 다 사정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해. 어? 저는 증거물을 다 가지고 약속 장소에 갔고 혹시 몰라서 녹음기도 켜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먼저 도착해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여보, 오랜만이야? 몇 년 만에 안색이 좋아 보인다? 왜? 영감탱이가 피부 미용도 해주다냐? 여보, 화내지 말고 우선 내 얘기 좀 들어봐. 아내는 미국으로 채연이와 함께 떠난 후 정말 열심히 채연이의 교육을 위해서 힘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연이는 미국 생활에 잘 적응도 못하고 한국인 차별도 너무 심해서 가출도 밥 먹듯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내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면 한국에서 혼자 있을 저에게 짐이 되는 것만 같아서 혼자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때 손을 건넨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였다고 해요. 자기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닌데 자기한테 퍼주고 돈도 많아서 끌렸다고 합니다. 아직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채연이 지금 어딨어? 채연이는 지금 같이 살고 있지. 아내가 집을 잘 들어가지 않으니 채연이는 기특하게 혼자서 밥도 해먹고 학교도 혼자 가면서 지내고 있다더군요. 채연이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게 사실은 내가 오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연락하면 오빠가 싫어할 테니까 하지 말라고. 미안해. 그게 채연이가 당신한테 연락해서 사실을 말할 것 같아서. 그럼 당신이 찾아올 거다냐. 저는 아내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고 당장이라도 아내의 뺨을 내려치고 싶었지만 그곳엔 보는 눈이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할 건데? 난 너랑 이제 이혼하고 채연이랑 둘이서 살 생각인데 너는 그 할아버지랑 살 거니? 오빠, 제발 이혼만은 안 하면 안 될까? 내가 채연이 없이 어떻게 살아, 어? 내가 얼른 그 사람 정리하고 올게. 제발 부탁할게. 저는 아내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흔들렸고 결국 아내가 그 사람과 정리한다는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내는 연락 한 통이 없어서 설마 또 거짓말을 했나 싶은 마음에 또 사람을 시켜 아내의 뒷조사를 했어요. 역시나 그 할아버지와 둘이서 해외로 도망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비행기도 당장 내일이었고 채연이는 같이 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황당하고 그 사람을 믿은 제 탓을 하며 저는 당장 증거물들을 챙겨서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몇 시간 동안 매의 눈으로 아내와 그 사람을 찾았고 결국 그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 저는 그들 앞에 다가갔죠. 아내는 저를 보면서 매우 놀랐지만 그 할아버지에게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 모른 척을 하는 것 같았고 할아버지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그때 녹음해두었던 녹음기를 틀고 제 딸의 사진과 발암 증거들을 그들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녹음기에 녹음된 아내의 얘기에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사진을 보고 다들 놀라서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는 화가 잔뜩 났는지 얼굴이 빨개지며 저를 노려봤죠. 그러더니 갑자기 제 뺨을 때리면서 야,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나한테 이래? 어? 얼굴도 못생긴 게. 돈 좀 번다고 해서 결혼해줬더니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나 같은 여자가 어디서 생기다 만 것 같은 너 같은 남자랑 결혼하겠냐? 주제를 알아야지. 됐고 이렇게 된 거 채연이는 네가 키워. 난 절대 못 키워. 라고 말했고 경호원들이 아내를 말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내가 그 난리를 피우는 것을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야 이것들아 내가 무슨 사람인지 알아? 그만 찍어. 너희들 다 고소할 거야. 라고 했고 결국 경호원에 의해 끌려갔습니다. 저는 아내의 말에 더 화가 나서 야 김미연 아직 복수는 시작도 안 했어. 라고 한 뒤 유유히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서 딸이 사는 곳으로 찾아갔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볼 수 있었죠. 딸은 정말 많이 컸고 못 알아볼 정도로 예쁘게 성장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를 하고 있는 딸에게 다가갔고 딸은 다행히 저를 알아보는지 놀라는 눈치였죠. 채연이와 같이 근처 카페로 가서 앉아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분이 흘렀고
주문한 음료도 다 먹고 갈 때쯤 제가 먼저 채연이한테 채연아, 아빠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 라고 물었어요. 채연이는 너무 좋아. 사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계속 안 된다고 해서 혼자서 찾아갈까 싶었는데 아빠가 먼저 나를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엄마는? 라고 대답했죠. 저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아마 이제 못 올 거야. 앞으로는 아빠랑 둘이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채연이는 어때? 진짜? 엄마 원래 집에도 잘 안 들어왔고 아빠랑 사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 그리고 나 사실 많이 외로웠거든. 저는 오로지 제 생각만 하면서 아내가 바람이 난 것만 생각했지 채연이를 생각하지 못한 게 너무 죄책감이 들었어요. 채연이는 이 고통 속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다고 하면서 채연이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고 그렇게 짐을 챙겨서 아빠의 품으로 돌아왔답니다. 저는 이제 채연이도 챙겼고 아내한테만 복수를 하면 됐었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선 최대한 그 할아버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구속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아내분을 찾아가서 아내와 바람을 핀 증거를 보여드리고 결국 이혼을 진행하도록 했죠.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는 소문이 자자한 아주 악질인 인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구속이 쉽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내에게만 복수하면 되는데 혼자서 곰곰이 생각했죠. 평범하게 이혼을 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너무 식상했고 어떻게든 아내가 고통스럽게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심 끝에 아내를 입원시키기로 했습니다. 저와 채연이는 정신과 상담도 받으면서 의사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고 그때 공항에서 사람들이 찍었던 영상 덕분에 증거가 확보되었죠. 그리고 가족 2인의 동의서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에 채연이는 엄마가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길 원했고 저도 동의했어서 아내는 정신과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갓집에도 다 증거를 보여드리며 이야기를 했고 신기하게도 다들 화를 내면서 아내의 입원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내는 망상장애를 앓고 있더군요. 그래서 어차피 정신과 입원을 통해 치료를 진행해야 했답니다. 아내는 자기가 젊은 시절에 너무 예쁘고 인기가 많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자기가 위대하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면회를 하러 와도 아내는 저를 밑사람으로 대우하면서 만만하게 보곤 하죠. 제 딸이 맞고 살았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고 아내를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마음속으로만 생각했죠. 저희 딸은 엄마를 보면 그때의 맞은 기억이 떠올라서 보고 싶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딸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통쾌하게 복수를 하고 지금은 오로지 채연이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제게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돈에 미친 여자를 도대체 정신병자라고 할 수 없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